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정부는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문제를 야당, 의사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쟁점인지, 어떤 대안들이 도마에 올랐는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를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전쟁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만든 패러글라이더가 하마스로 넘어갔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 오늘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던 의대 입학 정원 문제는 합의안이 국감 이후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정부와는 확정된 듯한데요. 증원이라는 방향은 변함이 없고 폭과 부대 조건들을 이 두 측과 좀 더 협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뭐가 열려야 되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발표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만은 지금 뭐 2000년 의학 분업 이후에 지금 뭐 감축된 351명에 대한 뭐 대책으로서의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잠깐 여기서 이 대통령실의 한 핵심 관계자가 할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자, 말씀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국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의료 현안 협의체가 있습니다. 정부하고 의협하고 하는 그런 협의체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규모의 그리고 어떤 방향에 나올 것인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또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고요. 결국은 국민적인 합의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들을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가 두 가지 표현이 재밌어요. 의료계가 우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자, 의대 정원을 늘릴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 두 말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이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뭐 여러 군데 연구소에서 우리가 굉장히 뭐 1000명당 의사 수가 지금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필요 의료에 대한 어떤 대책은 무엇인가 등등등이 나오면서 특히 지금 가장 지금 문제로 떠오른 게 지방 의료의 붕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다룰 건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방향성은 지금 정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속보로도 보시지만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지금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무장관이 이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순서가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 야당, 특히 민주당이 이 사안에 협조적이라는 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텃밭인 호남, 특히 전남의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대 문제죠. 그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이런 조건들을 주로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라는 것이 지금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야당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이것이 지금 민생과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그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협조적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호남에 특히 전남의대가 없으니 전남에 그 공공의대를 만들자 내지는 그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좀 조건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부 안이 나오면 정부와
그다음에 야당, 그리고 이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그렇죠. 이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입에 확대해 나간다라는 점에 있어서 의사 일치를 봤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3.7명인데 우리가 2.5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족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네. 실제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게 한국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특정 전문 분야의 의사의 수가 지금 집중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자본주의가 조금 왜곡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한의사협회와 이런 부분,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또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공공의대, 지금 당장 의사가 급한데 네. 공공의대를 통해서 또 의사를 양성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논의사항으로 남겨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과의 협의는 이제 정부안이 발표되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텐데 아까 자막에서 보셨듯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적 움직임을 환영한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꼬는 트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원 50명 미만의 이른바 미니 의대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 여기에 특히 장력을 좀 집중하는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뭐 전체적인 숫자를 떠나서 지역 의료에 관한 지금 문제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의사들의 숫자들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 보면 전국적으로 한번 보면요. 네. 미니 의대가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 작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원이 50명 그렇죠. 이하, 40명대인 데가 저렇게 있고, 자, 전남이요. 광주에는 있는데 전남이 점이 없죠. 네, 전남은 없고 세종도 없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1985년부터 2003년까지는 의사 인력 증가율이 12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거든요. 그걸 2020년에 그걸 줄인다, 늘린다 뭐 이러면서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공의들이 국시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와 있는 관계고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바뀌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2047년 가면은 또 굉장히 많은 수로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 플랜보다는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지금 시기에 왔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전체적인 체계를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최영호 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2047년, 2050년 얘기하셨지만 지금 뭐 속칭 뺑뺑이 응급실 얘기 나오고요. 환자촌이 뭐 나오고 또 소아과 오픈런, 아침에 뭐 새벽같이 가야 한 9시쯤 진료받는다. 이런 문제는 지금 당면한 문제거든요. 이게 좀 큰 민생의 아픔입니다. 자, 민주당이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조건이 오히려 의료계의 반발을 더 살 것이다. 이런 지적, 전망도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는가요? 솔직히 이제 이게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동기를 또 고려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전남과 세종에 의대가 없다라는 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이거는 상당히 뼈 아픈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전남에 의대를 설립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공공의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대라는 건 뭐냐면은 국고로 나라의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 그러니까 이제 마치 또 사관학교처럼 그렇게 해서 의사가 양성이 되면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복무하게 하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 의대에 네. 지원해서
학비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면 10년간 거기서만 일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살 것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는데요. 저는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네. 우리나라 현실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은 2.5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도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사들이 특히 전문의라든지 정말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지금 공공의대라든지 지역의사제 얘기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미니 의대 다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미 기존의 의대에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근데 구조적으로 그들 지역에, 그러니까 상당히 외진 지역에 의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미국을 보면은요. 네. 변호사 있잖아요.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주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면 뉴욕에 가서 프랙티스를 못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어떻게 고려를 해가지고 그 의료 소비자들이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미국 변호사면 국제 변호사라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네, 뉴욕 변호사, 캘리포니아 변호사, 뉴욕 네, 변호사 그렇게 하듯이 얘기해야 맞습니다. 우리도 전남 의사, 네. 충북 의사 이게 이제 도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양쪽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정부 여당의 발표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40명 정도, 뭐 50명 사이 이런 인원을 조금씩 늘려주는 고르게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 포스덱이나 카이스트에 의사과학자 양성 문제를 좀 이렇게 맡기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죠. 예, 그게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그 의사들 사이의 자본주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표현은 뭐한데 좀 수입이 잘 나오는 그러한 전문직의 그런 의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사 그러면은 의사 엘리트 해갖고 뭐 외과 쪽, 신경외과라든지 심장외과라든지 흉부외과 그래야 의사로서 최고의 엘리트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뭐 모든 의료 드라마도 그런 네. 쪽의 뭐 의사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공부 잘하고 또 성적 좋은 사람이 성형외과라든지 안과, 피부과, 안과, 영상의학과, 예, 재활의학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불균형을 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의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의과학 쪽으로 그러니까 병리학이라든지 이쪽이 약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의사가 안 나오는 예, 국토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카이스트나 포스텍의 이제 그런 의사 과학자들을 육성하는 방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니 의대를 만드는 거 저는 지금 그 비용 효율적이거나 시간 효율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들이 또 그 서울로 또 집중하려고 하는 그 경향을 또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으로 분포하도록 하느냐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뭐 일각에서는 저렇게 지역의사제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헌법소원감이다. 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느냐. 내가 전남의대 나오고 제주의대 나와도 전국 어느 곳에서든 개업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건 물론 헌재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 변호사 시스템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또 통계를 내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의대를 나오면 그쪽에서 소위 이제 프랙티스 그러니까는 의사 진료를 보는 의사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 공부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이 작고 젓가락을 사용해서 수술을 잘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지역에 지금 의사가 부족한데 안 가려고 하니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하되 거기는 의료 수가를 훨씬 높여주고 또 그 지역에서 그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국가 세금으로 10년 뭐 12몇 년씩 의사를 양성했으면 거기서 그 의료 진료를 보게 하는 그거 자체가 과연 헌법 소원감일까? 한국의 현실 헌법도 결국은 현실 아니에요, 현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개인적 견해였고요. 네, 개인 아직은 견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미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사를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말로 부를 때 프랙티셔너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듯합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이 미리 정리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은 정부의 방향과 일치한다. 의사 수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의사협회는 제시해달라. 자, 공을 의사협회로 넘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 지금 뭐 사실 의사협회에서 계속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필요 의료의 수가 인상해달라. 예를 들어서 소아청소년과 우리 가면은 13,000원을 받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27만 원이에요. 호주 같은 데는 28만 원이에요. 지금 뭐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대비 의사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8인데 의대 수는 미국의 2배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의협이라든가 의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우리나라가요, 일본 대비해서 의사가 형사처벌받는 비율이 9배가 높습니다. 9배. 네, 9배나 높고 영국보다는 35배가 높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일단 체계적인 부분, 사람의 숫자보다는 일단 의료 행위를 하는 이 전체 생태계에 대해서 지금 좋은 의견을 내달라는 것이 사실 의협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절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사가 전체적으로 다 모자란 게 아니죠.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이 그 가운데 하나가 필수 의료 분야들의 의사 부족입니다. 자, 이런 과목, 외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없어요, 의사가. 이 과목의 전문의와 교수들. 자, 이제 나이가 많이들 드셨는데 30, 40대 의사 10년간 보니까 숫자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안 가시니까 이제 연수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필수 의료란 말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WHO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 30대 이하 40대 의사는요. 지난 이제 10년간 없어지죠. 마이너스입니다. 저기 아까 내과, 외과, 뭐 소아과, 뭐 여기 산부인과는 안 간다 그러면서 저렇게 지금 30대, 50대 미만으로 하고 70대 이상 의사분들은요. 고령화되고 있는 예. 게 지금 눈에 보시고요. 지금 11만 명 정도의 의사분들이 지금 개업을 하시던가 이제 의료 행위를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사실 3만 명이 지금 필요 의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그러니까 성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조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수가도 약하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의사 수를 늘린 적이 있어요. 근데 덜커덩 이것들이 재정 부담으로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예를 찾아가면서 접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감에서도 이 문제 계속 뜨거운 쟁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요. 부산시 교육청 그리고 부산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18일에 실시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주요 발언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방의료 되살리는 것,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부의장이라고 했는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냈다. 여야 모두 찬성하니 더 좋은 의료 인력을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의 조건부 동의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일반인의 상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공의대에 들어가는 그 입학 자격 중에 시민단체 추천 뭐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네. 도대체 민주당이 의대의 정원을 그 시민 또는 국민의 수요에 맞춰서
막 늘리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인지 여기다가 시민단체 추천을 들이댄다는 자체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그 소위 지금 그 의료업을 하고 있는 개업의 의견, 그 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네. 그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며 현장의 젊은 뭐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그 전문직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이거를 여야가 합의했다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어떤 식의 결론을 내기보다는 굉장히 이거야말로 정말 그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좋은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타트와 지금 방향은 잘 잡힌 듯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만약에 뭐 정부안을 일반 강행하면 무조건 파업하고 아주 초강경 투쟁하겠다고 했던 의사단체들 여론을 의식해서 뒤로 조금 물러서는 모습인데요.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얘기인데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의료협안 현안협의체 이게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걸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있는데 합의가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게요 2000년도 초에 사실 한번 분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구사 의정 합의라는 걸 맺어갖고요. 국가가 의사 수에 대한 조정이 있을 때는 꼭 의협과 협의하도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협안 협의체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의논을 하자는 거죠. 네. 꼭 이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된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봐야 되고 지금 뭐 의협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구조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해줘야 이것들이 잘 맞아가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국가로 지금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느냐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토의 끝에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을 협의하자는 그런 의협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의사협회 총파업은요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협의체에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자. 입장이 많이 누그러졌고요. 타협을 향해서 한 발 더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는 지역의 경우, 지방의 경우에 아예 대학 입시 때부터 해당 지역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뽑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출신자를 좀 우대하자. 이건 왜 이런 얘기 나오나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의 의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통계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지방대를 나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소위 이제 그 개업의가 되거나 의료 행위를 하더라라는 통계에 근거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또 상식에 근거해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든다면은 소아과라든지 산과라든지 또는 이제 응급 의료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지역의 의사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은 뭐 암이라든지 어떤 그 중요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지역에서 수술을 받거나 진료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전부 빅5 서울병원 전부 서울로 네.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환자총 같은 게 생기는 건데요. 근데 그 서울의 중요한 대학병원을 보면은 65세의 의사들이 정년퇴임하잖아요. 근데 보면 65세가 지금은 청년이에요. 아직 수술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년퇴임해가지고 대충 이제 개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병원에 스카웃 돼가지고 고연봉으로 종사는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막상 내려가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뭐 지역 학생들을 많이 뽑고 다 좋은데 그 지방의 의료 기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연대에 굉장히 최첨단 기계를 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국립의대라든지 그런데 의료시설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거기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나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타주에 반밖에 안 되는데 기차 타고 2시간만 올라오면 내가 서울대학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지금 입시 때부터 지역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한다. 이런 정치적인 수사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협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의대, 지방 학생들을 많이 뽑는 건 좋은데 의학 공부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 의료 또 필수 의료의 가산수까지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 문제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이 부족한 나라 세금, 예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부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어떤 얘기냐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지방 국립대 병원장들은 오히려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이게요, 국립병원의 이제 정원이 대개 한 96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한 120명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설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정확히 우리가 맞춰줄 테니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지금 갈라서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그런 면도 분명히 고려를 한 발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의대 입학을 정원을 늘려도 2050년에나 빗본다는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면 그게 아무리 늦어져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방이나 시골에 사는 분들의 서울병원 나들이 그야말로 심신도 고달프고 돈까지 엄청 축나는 고행길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서울 대형병원, 이른바 빅5 인근에는 일명 환자방촌, 그 마을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줄서기가 심하고 자리 잡기도 힘들고 비용도 엄청나다고 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달에 방값을 190만 원, 250만 원 내고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치료받겠다 해서 올라오시는 그분의 심정들은 또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 지금 2조 1,800억 원을 지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환자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의사들,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이 볼 때, 저 사람이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했던 사람인데 그 지방에 내려와서, 그리고 그분들도 그 실력 있는 의사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그 봉사 정신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의료 수가도 중요하지만 그 장비라든지 그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의 문제 해결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국립의대 교수들은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러죠. 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정원 왜 늘리냐 그러잖아요. 네, 네. 이것도 다 집단 이해가 반영된 거예요. 그 안에서도 지금 충돌이 나고 그럼요.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 입장에서 의사 자꾸 늘어나면은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거, 개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방 국립의대는 정원이 늘어나서 자기 밑에 학생이 많아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는 의사협회도 좋고 다 좋지만 의료 소비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뭐가 옳은가, 그거를 위해서 또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 이렇게 보면은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일단 정원을 늘리는데 합의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진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국립대 얘기를 기사에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15분인데 전공의가 3명이라 전공의가 쉴 때는 교수들이 붕대 감아주고 거즈 갈아주고 한답니다. 자, 이게 참 심각한 문제네요. SNS의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변호사의 인증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의사들 증언 맛 좀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도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이제 증원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강화됐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빗대면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들인데요. 의사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로 특히 이제 환자들 부분이나 국민의 이득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결국은 건보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평중 하향,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우리도 갔는데 끝에 말이 굉장히 참 재밌더라고요. 술이나 한잔 해. 뭐 이렇게 이제 끝나는 얘기인데 국민의 접근성 상승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이 연간 보는 진료 건수가 7,000건입니다. 네. OECD가 2,300건이거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야말로 전 세계 업계 예약 없이 오늘 아프면 30분 내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증원이라는 것들이 기폭제가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백가쟁명하는 사안이 바로 이 사안입니다. 저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초점, 바로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의 개성공단이 연일 가동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마스가 침공에 쓴 패러글라이더가 바로 이곳에서 생성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수단 내 무력 충돌로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명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비행기가 다 결항돼가지고 도저히 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와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 직접 이렇게 안전하게 저희들을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인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임무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잘 협력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서 큰 폭발이 났습니다. 그냥 폭발이 난 게 아니고요. 뭔가 미사일에 맞아서 터졌어요. 민간인 수백 명이 어린이를 포함해서 사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주범이 너다 이렇게 지목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있는 병원을 공격해가지고 500명 이상이 지금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우리 군이 거기서 작전을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정보를 통해서 통신 내용을 보니까 그 하마스 외에 지하드라고 무슬림 형제의 일원인 테러리스트들이 또 있는데 이들이 했다라는 방증이 있다 이러면서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녹취록을 CNN이 보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을 방문해갖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지금 국교를 맺고 있는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들이 지금 거부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외교도 엉망이고 이 지역에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거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비극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교민들은 옮겼고 먼 남의 나라 얘기 결코 아닙니다. 이게 세계 각국으로 반이스라엘 반서방 시위가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국제 유가도 2주 만에 또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지만 결국은 이란이 참전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란이 참전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유통량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긴장감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유가가 2주 동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가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 이제 기폭제가 되는 거는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인데 사실 자기네 계획대로는 벌써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직 안 가고 있는 저 부분. 병원 폭발이 모든 것을 지금 일시정지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유가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네, 이게 결코 국제뉴스만이 아니라는 이유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침공 때 쓴 패러글라이더. 자, 이게 또 국내 문제, 북한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제품이다. 이런 정황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가 사실인 겁니까? 저는 거의 사실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쓰는 무기 중에 북한제가 나왔고 네. 지금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전 세계의 이러한 소요의 특수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가라고 의심할 정도인데 이 지금 패러글라이드가 북한 개성공단 제품이라는 게 우리 기업체였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 다 못 갖고 나왔어요. 그렇죠. 못 갖고 나오게 하니까. 근데 그걸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팔아먹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대단한 북한이죠. 네. 몇십 년 전에 미국의 의회 보고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코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있는데 이들 두 코리아의 가장 큰 공통점은 손재주와 능력이 뛰어나다는 네.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소위 사우스 코리아는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서 세계적인 모범국이 되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손재주로 위패를 만들고 가짜 약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노스 코리아가 뭐 이 패러글라이드 있는 거 갖고 만들어서 파는 거는 그들에게는 진짜 누워 떡 먹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해요, 제가. 네, 그 얘기를 좀 더 뒤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작년 열병식 경축 행사에서 북한군이 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모습, 부대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2022년 4월 27일 조선중앙 그쪽 말로 테레비가 보도한 내용인데 모양이 참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아까 정호빈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우리가 이제 철거를 하면서 300개 완제품을 놔두고 갖고 3개월치의 부재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기 정확히 십자가 부분에 착륙하는 거 김정은 부부가 보면서 지금 아주 파한대소하고 있는 모습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어떤 것들이 공개됐었냐면은 청와대를 습격하는 패러글라이딩을 습격하는 모습들을 뭐 훈련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있는 네, 그런 그 상황이 사진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려요. 네. 최근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 이런 정황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요, 지금 5월 달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위성사진을 찍었는데요. 개성공단 인근에 건물, 그다음에 주택 170동을 철거를 하면서 저기 저 하얀 부분이에요. 예, 하얀 부분인데 거기에 아파트 공사 중이 지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으로 통근하는 버스에 지금 추적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2에서 4층 정도의 50동을 좀 철거를 했고요. 그보다 높은 신규 건물 20동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력으로는 저렇게 대낮 같은 상황을 못 만들거든요. 예, 지금 한밤중에 보면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많은 사진으로 보셨을 거고요. 근데 일주일 내내 불을 켜놨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10개 정도의 공장이 가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김정은이 지금 중국에 개성공단에 투자하라는 투자 의향서들을 지금 받고 있다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개성공단이 폐쇄하기 전에 패러글라이더를 만들어 파는 세계 3위 시장 점유율의 우리 업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까 정호김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자, 그러니까 만들기는 뭐 누워서 떡 먹게요.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드 원래 그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처음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 정부가 굉장히 장려를 했죠. 여러 네. 가지 그 보조금을 포함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원래 이 패러글라이딩 업체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칭따오. 네. 그러다가 이것을 개성으로 옮겨갖고 처음에는 수익이 꽤 났을 겁니다. 근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은 이 개성공단이 직격탄을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개성공단이 직격탄 맞았냐면은 천안함 폭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니까 북한에서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는데 몸만 나간 거예요. 몸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데 북한의 인식이 어떠냐면은요. 과거에 우리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고 있어요. 우리 돈이에요. 남북 네. 교류가 잘 되면 쓰려고 해뒀던 돈인데 어떤 농담이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그 관계 정부의 관료가 북한에 가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은 이렇게 묻는답니다. 네. 우리 돈 얼마 남았냐고.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어떻게 자기네들 돈이에요.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것 같고 그거 갖고 또 노동자들이 기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패러글라이더 만들어서 파는 거는 진짜 그 사람들 상식으로 보면은 이건 도둑질도 아니고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패러글라이더를 가지고 그런 식의 행사를 하고 만족해가지고 파한대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적반하장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2006년에 청와대 건물 모형까지 만들어서 패러글라이딩 부대 침투 훈련을 했는데요. 그 장면도 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 청와대 아니었나 할 정도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이 패러글라이딩을 이제 보면서 저런 식으로 달고 와서 낙하산을 타면서 저 뒤에 건물이 청와대 같잖아요, 청와대, 진짜. 똑같이 청와대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공으로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이제 레이더에 걸리기 전에 저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활용을 해서 침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거 외에도 2017년도에도 우리 한미연합사 침투 훈련하는 장면들도 지금 나오십니다. 여기에 전문 부대는 제525 군부대라 그래서 특수작전대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비대칭 공격이거든요. 네. 뭐 신형 무기로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뭐 우리 뭐 많이 지금 봤습니다만 글라이더들이 와서 찍고 가는 부분 이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특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가 땅굴 이용했다는 얘기 전에 해드렸는데 알마라는 이스라엘 안보 연구단체가 2021년 보고서에서 이미 북한이 땅굴 굴착 공법을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넘겼었다. 이런 발표를 했던 걸로 봐서는 이번에 하마스도 그 기술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토목을 하면서 터널을 뚫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면 북한은 땅굴 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북한도 나름대로 역사가 있어요. 6.25 때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융단 폭격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걸 자꾸 땅굴을 파서 집어넣는 그러한 그 속성이 있고 그게 벌써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이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베트남도 베트공도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베트콩이 판론 땅굴하고는 이거는 스케일이 전혀 다른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벙커버스터가 무색할 정도로 깊이 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아랍 테러리스트들에게 전수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테러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미사일 기술 같은 것을 과거 악의 축이라고 했던 이란과 협조해가지고 이란의 샤하부가 좀 더 개량화되는데 북한의 기술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상대하는 이런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를 통해 가지고 땅굴 기술을 전수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고요. 네네. 이 땅굴이 위험한 거는 그 땅 속에 다양한 땅굴을 해서 개미굴처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500km의 그 총 연장이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경부 고속도로보다도 더 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밑에 뭐가 있는지 다 파악이 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이스라엘의 작전 수행에 많은 애로를 남기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지금 땅굴 얘기만 하고 조금 전에 무기 얘기도 했지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더러운 폭탄이 전수되는 게 미국이라든지 서방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네. 자,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을 수송하는 과정을 함께했던 안효삼 대령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인을 부러워한 한 서양인과의 일화였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어린이 이제 탑승객까지 감사 인사를 하고 진짜로 이럴 줄 몰랐다. 진짜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한국의 뭐 이런 정성, 그다음에 이런 결심. 그 어린이가 그려준 감사의 지금 그림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태극기까지 또 하나를 더 그려서 하면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제 말까지 지금 붙였고요. 사실 이렇게 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만 모시고 온 게 아니라 한국인 163명, 그다음에 일본인도 데리고 오고 싱가포르인도 댕겨서 진짜로 꼭 우리 자국민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같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국민들로서의 안전을 위한 그런 작전을 펼친 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전 세계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이 비행기가 뜬 뒤에 잠시 대기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폭발음이 들려서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특히 그 위험 지역에 국민을 안전하게 수송한다라든지 또는 뭐 해적들이 출몰하고 있을 때 국민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거로는 상당히 그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의 많은 나라 국민들에게도 지금 칭찬과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일본이 이번에 그래서 미안한지 저번에 이제 우리 항공기가 시그너스가 무료로 태워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네도 보내는데 뭐 이번에는 한국인들을 좀 무료로 태워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일본에서는 이제 그 자국 항공기가 뜨면은 일본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또 빈축을 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네. 제가 쓴소리를 조금 좀 첨언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그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 중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항공기가 떴을 때 다 오셨어야 맞는 거예요. 네. 아마 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것이 일본인들의 세금으로 한다 해갖고 이게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네. 과거에 샘물교회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일본인들도 인질로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랬을 때 일본 정부가 이들을 구출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일본인들의 거기 안 가면 되는데 네. 굳이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다 이렇게 됐으니 당신들 세금으로 이거 전부 그 구상권을 그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물론 요번에 오신 분들은 다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시고 그랬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첫 비행기에 얼른들 타고 오시면 물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국민을 구출하고 수송하는 데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에 또 한국에 남아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대목이 많은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긴 얘기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 앤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